여러분, 요즘 세상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 혹시 받고 계십니까? 집값, 은퇴 준비, 자녀의 미래까지. 우리가 쌓아온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 그냥 괜한 걱정일까요? 그런데 중국의 한 소년이 최근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들으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는 8살의 정치 격변을 예측했고 15살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에 일어날 17번의 경제 위기와 300만 명의 이탈을 경고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인지 오늘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예언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류밍천이라는 이름의 중국 소년입니다. 산둥성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8살이 되던 해, 그는 주변 어른들에게 중국 내 정치 변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그의 능력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내다보는 예측들이 적중하면서 예언신동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질 때마다 관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류밍천은 새로운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비전이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회상하듯 구체적인 장면들을 묘사했습니다. 류밍천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내년 대한민국 정치권에 생길 거대한 공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정치의 중심을 잡고 있던 한 인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던 이 인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몰락합니다. 시작은 작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언론이 그 스캔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를 퍼붓습니다. 사안은 법적 문제로 확대되고 여론은 급격히 돌아섭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측근들이 등을 돌립니다. 같은 당 동료들마저 그를 외면합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 그는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충격파는 모든 곳에 미칩니다. 오랜 세월 중심을 잡아주던 기둥이 빠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몰락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류밍천은 이 정치적 공백이 안정이 아닌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빈자리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가 무너지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이 공백을 기회로 여길 것입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순간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공백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력들이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는 분열로 이어집니다. 거인이 쓰러진 자리에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류밍천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기존 권력의 핵심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심부 바깥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기존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며 현 체제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기득권층과 보수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변화보다는 안정, 개혁보다는 유지.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그의 목소리는 시대에 뒤처진 고집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 완전히 다른 깃발을 듭니다. 변혁과 쇄신을 외치며 기존 질서를 뿌리째 뒤엎겠다고 약속합니다. 젊은 세대와 서민층이 그에게 열광합니다. 그의 언어는 뜨겁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그를 위험한 몽상가로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6년 상반기
이 두 세력의 충돌이 본격화됩니다. 처음에는 정당 간의 경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큰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언론이 양쪽의 무기가 됩니다. 한쪽 방송은 첫 번째 인물을 영웅으로, 두 번째를 위험 인물로 그립니다. 다른 쪽 방송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쏟아집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의심이 되고 오늘의 지지가 내일의 반대가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족과 친구 사이에도 금이 갑니다. 명절 식탁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오랜 벗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사회 전체가 보이지 않는 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2026년 중반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국회가 사실상 멈춰버립니다. 여당과 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합니다. 예산안이 발목 잡히고 민생 관련 정책들이 표류합니다. 행정부는 손발이 묶인 채 허우적거립니다. 공공서비스가 흔들리고 경제정책은 일관성을 잃습니다.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두 마리 소가 한 수레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들만 고통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수레 위에 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마비되면 외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절박함 속에서 내리는 선택은 종종 최선이 아닌 최악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점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랜 동맹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손을 뻗습니다. 그 손이 향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내부의 혼란이 극에 달하자 대한민국은 바깥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류밍천은 이 시기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급격히 소원해진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지만 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오랜 동맹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중국이 손을 내밉니다. 내부 갈등으로 지친 대한민국은 그 손을 덥석 잡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징조들이 보입니다.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기술, 제조업 할 것 없이 곳곳에 투자금이 흘러들어옵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베이징 방문이 잦아집니다. 양국 간 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집니다.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국 드라마와 영화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거리에서 중국어 간판을 보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2026년 말 양국 정상이 만납니다. 이 만남에서 신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선언됩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환영합니다. 오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집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자본이 한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이 싹됩니다. 그러나 이 꿈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류밍천은 이 동맹이 2027년 초까지밖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그 원인은 중국 내부에서 옵니다. 베이징에서 갑작스러운 지도부 교체가 일어납니다. 질병 때문인지, 정치적 격변 때문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다른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새 지도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택합니다.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전면에 나섭니다. 중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냉혹한 실리주의가 기조가 됩니다. 이전 지도부가 맺은 약속들은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한국을 향한 태도가 차갑게 변합니다. 약속된 투자가 취소됩니다. 무역협정이 일방적으로 파기됩니다. 진행 중이던 공동 프로젝트들이 중단됩니다. 어제까지 파트너라고 불렀던 나라를 오늘은 못 본 채 합니다. 대한민국은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믿었던 손이 갑자기 뿌리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중국에게 기울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서먹해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댈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버림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면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양쪽 모두에게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외교적 고립은 곧바로 경제적 취약성으로 이어집니다. 보호막 없이 세계 경제의 거센 바람 앞에 맨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이 바로 류밍천이 예언한 가장 파괴적인 현상의 배경이 됩니다. 심장 박동처럼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자본의 움직임. 그것이 17번 반복됩니다. 이제 그 17번의 경제 붕괴 사이클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류밍천은 다가올 경제 위기를 설명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돈이 마치 불규칙한 심장 박동처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다시 들어왔다 또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심장의 리듬이 아닙니다. 병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올 때는 희망을 주고 나갈 때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 패턴이 정확히 17번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먼저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됩니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주가가 오릅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투자를 늘리고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온 나라가 희망에 부풉니다. 그러나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그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갑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칩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본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기술 산업에서 시작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밀려 들어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 자금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발을 뺍니다. 순식간에 자금이 마르고 유망하던 기업들이 휘청입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나 현지 시장 적응에 실패하고 막대한 손실을 안고 돌아옵니다. 밖으로 나간 돈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치솟습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에 뛰어듭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또다시 유행합니다. 그러나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이 곤두박질 칩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립니다. 네 번째 사이클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새로운 코인들이 쏟아지고 대중의 열광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전 재산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타트업입니다. 벤처 캐피털이 한국 시장에 몰려듭니다. 투자금을 받은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그러나 자금이 마르면서 투자 유치에 실패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기술, 해외 투자, 부동산,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희망의 유입, 실망의 유출, 그리고 남겨진 폐허입니다. 처음 몇 번의 사이클에서 사람들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두세 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클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절망이 사회 전체를 뒤덮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증발합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삶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규모로 도산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내립니다. 실업률이 치솟고 거리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17번의 붕괴 사이클은 그 믿음의 기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경제가 더 이상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할 때,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남아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류밍천은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300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발로 답합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류밍천은 2027년 말부터 이민의 물결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형편이 되는 소수만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떠났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러나 2028년 중반에 이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결이 폭발합니다. 매년 100만에서 150만 명이 한국을 떠납니다. 불과 이 3년 사이에 300만 명이 이 땅을 등집니다.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은 기업가와 전문가들입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상황을 빨리 읽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산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옮깁니다. 두뇌 유출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중산층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좋은 교육도 안정적인 직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남은 재산을 털어서라도 떠나기로 합니다.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마침내 서민층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아있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떠날 방법을 찾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중개업체를 통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탈출구를 모색합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캐나다와 호주가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미국도 여전히 목표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립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저렴한 생활비로 버티려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도 나타납니다.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들, 심지어 북한으로 향하는 역설적인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주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를 두고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고 친구들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언어, 익숙한 음식, 익숙한 거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300만 명이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2030년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웁니다. 중국인들이 들어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합니다. 저렴해진 생활비를 찾아 서양인들도 이주해 옵니다. 거리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언어가 들립니다. 간판에 여러 나라 글씨가 섞입니다. 단일 민족 국가라는 정체성은 희미해집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합니다. 예전에 알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위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입니까? 답은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류밍천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암울한 그림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류밍천은 예언만 던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뿌리를 짚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첫 번째 문제는 지나친 포퓰리즘입니다. 정치가 장기적 국가 이익보다 당장의 여론에 휘둘립니다. 선거철마다 달콤한 공약이 쏟아지지만 그것을 실현할 재원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국민의 감정에 영합하는 것이 정치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 전략과 국가 철학의 부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은 무조건 뒤집고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것도 다음 정권에서 뒤집힙니다. 나라 전체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정세 판단 실패입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었다가 다른 쪽에서 외면당합니다.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읽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립하지 못합니다. 줄타기만 하다가 양쪽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자기 이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편을 챙기는데 급급합니다.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적 경제 문제입니다. 외부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체질이 17번의 붕괴를 가능하게 합니다. 들어오는 돈에 환호하고 나가는 돈에 무너집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힘이 약합니다. 바깥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 5가지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것들입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밍천은 3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닌 친한국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입장과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수 경제를 강화하고 국내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부 자본의 들락날락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17번의 사이클을 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류밍천은 2027년과 2028년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했습니다. 바닥을 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2030년대 후반에 이르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류밍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가장 어두운 밤도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새벽을 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류밍천이라는 한 소년의 눈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능한 미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치적 공백과 극단적 분열, 중국이라는 환상과 그 뒤에 숨은 배신, 심장 박동처럼 반복되는 17번의 경제 붕괴, 그리고 300만 명이 고국을 등지는 대탈출, 듣기만 해도 가슴이 무거워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은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한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고 우리가 변하면 미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류밍천이 말한 5가지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포퓰리즘, 장기 전략의 부재, 국제 정세 판단 실패, 리더십의 공백, 외부 자본 의존. 이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다면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들어보십시오. 분열은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통은 작은 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의견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깁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그 새벽을 여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0년 동안 세상과 단절하고 침묵만 지켜온 한 남자, 인도 타밀나두 숲속의 은둔자 89세의 라비 칸투라. 그가 생애 처음으로 침묵을 깨며 말한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며 왜 한국인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가 처음으로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책을 쓰는 사람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나 라비칸투라는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89세의 이 노인은 인도 타밀나두의 울창한 숲속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책을 쓴 적도, 제자를 공개적으로 모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침묵과 기도만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10월 생애 처음으로 메시지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70년간의 침묵을 깬 것입니다. 70년입니다. 25,000일이 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마디도 세상에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전합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살의 라비칸투라는 인도 최고 명문대학의 수석 입학생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학자로서의 명성, 부, 사회적 인정, 모든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처음 2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가 죽는 과정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나라고 믿는 모든 것들, 이름, 학력, 야망, 두려움, 욕망, 그것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갈 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975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깊은 명상 중에 그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도, 바위도, 하늘도, 자신의 몸도 더 이상 고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동하는 빛으로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춤추는 에너지의 파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의 근원에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 그에게 처음으로 한국이 보였습니다. 깊은 명상 중이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유독 한 곳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빛의 형태였습니다.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박동하며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류의 운명과 연결된 무언가라는 것을. 그 후 5년간 같은 비전이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더 선명해졌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올해가 되어서야 그는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동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비는 지리를 넘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일은 새로운 종교의 탄생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주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교리가 생기거나 새로운 종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비가 본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집단 의식의 상승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너지 흐름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지구의 영적 에너지는 거대한 시계추처럼 동양과 서양 사이를 오갑니다. 지난 500년간 그 에너지는 서양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계추가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동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점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국은 5,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침략받고 분단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영혼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한국인의 영혼을 단련시켰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극심한 압력 속에서 형성되듯이 한국의 집단 영혼은 역사의 시련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날 가장 놀라운 일은 신비주의와 과학의 만남입니다. 지금까지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명상이나 영성을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과학을 영혼 없는 물질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두 세계가 처음으로 손을 잡게 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한국의 과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연구팀을 구성합니다. 그들은 의식의 구조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의식이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것을. 지금까지 물리학은 더 작은 입자가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험으로 증명 가능한 과학적 발견입니다.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이해가 근본부터 재구성됩니다. 과학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을 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올 발견은 이 모든 혁명을 작아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외부 세계에 대한 발견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의 의식이 물질을 창조하고 형성한다는 것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인류는 더 이상 스스로를 고립된 개인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경제, 정치, 교육, 의료,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바꿉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서로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경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새로운 의식은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두 수도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2035년의 서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여전히 고층 빌딩이 있고 지하철이 다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그러나 도시의 본질이 바뀌어 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중심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영적 지도자들, 과학자들, 예술가들, 치유사들이 모여드는 인류 의식의 수도가 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서울의 건축물들은 재설계됩니다. 신성한 기하학의 원리에 따라 건물들이 배치되고 도로가 재구성됩니다. 왜 기하학이 중요할까요? 고대 문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형태와 비율이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피라미드, 성당, 사찰이 특별한 설계를 가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35년의 서울은 이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에너지 장치로 만듭니다. 이 도시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평화로워지고 더 명료해지고 더 연결됨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은 인류 의식의 배터리가 되어 전 세계에 영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평양은 고립과 통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라비의 비전에서 2035년의 평양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평양은 세계 최대의 명상과 치유의 중심지로 변모합니다. 왜 평양일까요? 라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양이 겪은 고립과 억압의 역사가 역설적으로 그곳을 치유의 장소로 만들기에 적합하게 했다고.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치유사가 되듯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은 도시가 치유의 중심이 됩니다. 평양에는 거대한 명상센터들이 세워집니다. 이 센터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설계된 의식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전쟁의 기억, 분단의 아픔, 세대를 넘어 전해진 한의 감정. 이 모든 것이 평양의 센터에서 치유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평양을 찾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통일의 방식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협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너지적 통합으로 시작됩니다. 서울과 평양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서울이 의식을 상승시키고 평양이 트라우마를 치유합니다. 이 두 과정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의식이 상승할 수 없고, 의식이 상승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두 도시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가 됩니다. 정치적 통일은 이 에너지적 통합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면 분단을 유지하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국경선이 무의미해집니다. 같은 에너지장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한반도가 빛으로 물들어가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곳은 함께 빛나기 시작하고 어떤 곳은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빛은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곳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2035년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영적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영향을 받아 각자의 영적 각성을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촛불을 밝히듯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의식의 불꽃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중국의 경우가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물질주의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발 의식 혁명의 영향으로 중국은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도교와 유교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결합됩니다. 노자의 가르침과 최신 연구가 대화를 나눕니다. 일본은 선불교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기술과 영성을 융합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각자의 영적 유산을 재발견합니다.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영적 문명권으로 통합되어 갑니다. 경쟁과 갈등의 역사를 뒤로하고 공동의 의식 상승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양이 르네상스를 경험하는 동안 서양은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라비의 예언에서 올해부터 2035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은 전례 없는 정신적 위기에 직면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풍요롭지만 영혼은 텅 비어갑니다. 우울증 환자가 2배로 늘어납니다.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3배가 됩니다.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지만 더 적게 느낍니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더 깊이 고독합니다. 성공의 정의가 무너지고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절박해집니다. 물질주의가 약속했던 행복은 신기루였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서양은 자신의 영적 빈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위기는 처음에는 재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라비는 이것을 변화의 촉매제로 봅니다. 바닥을 쳐야 비로소 올려다보게 됩니다. 서양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2035년경 서양은 한국에서 온 새로운 의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서양의 자존심, 동양에 대한 편견,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한국 모델의 성과가 너무 명백하여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서양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양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움을 받아들이는 성숙의 순간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력과 분석적 사고가 동양의 직관과 전체적 세계관과 결합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가 하나의 의식으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동양과 서양이 마침내 정렬될 때 인류는 다음 진화적 도약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2040년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지금까지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적,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2040년 이후에는 인류 자체가 변합니다. 생물학적, 정신적 진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이 변화는 뇌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인간은 뇌 용량의 극히 일부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라비는 말합니다. 그것은 더 높은 의식 상태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잠자고 있던 이 영역들이 2040년 이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의식 상승이 축적되어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물이 결국 바위를 뚫듯이 수십 년간 쌓인 의식의 변화가 결국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깨어난 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라비는 그중 하나로 텔레파시를 언급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도 생각과 감정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지금은 초자연적으로 들리지만 2040년 이후에는 이것이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그러나 텔레파시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이상입니다. 그것은 분리의 환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됩니다. 공감이 더 이상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개인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도 단순한 철학적 믿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현실이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종류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비의 비전에서 한국은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영적 스승인 새로운 유형의 인물들을 배출합니다. 이들은 첨단 기술을 다루면서 동시에 깊은 영적 수련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물리학자이면서 명상가인, 생물학자이면서 치유사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인류의 전환을 안내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새로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한국의 대학들과 연구소들이 이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의 특권이 아닙니다. 한국의 책임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새로운 길을 먼저 걷고 그 길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한국일까요? 왜 이 작은 땅이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도록 선택되었을까요? 라비 칸투라는 한국이 선택된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지리, 역사, 그리고 정신입니다. 첫째, 지리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에너지 자원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한국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당, 풍수, 기의 개념이 모두 이것과 연결됩니다. 한반도는 지구라는 신체의 혈자리와 같은 곳입니다. 에너지가 모이고 증폭되고 퍼져나가는 지점입니다. 둘째,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침략, 식민지배, 전쟁, 분단. 그러나 이 고통이 한국을 이 역할에 적합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서양의 이성과 동양의 정신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쪽의 영향을 모두 받으면서 동시에 양쪽에 온전히 속하지 않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동과 서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셋째, 정신입니다. 한국인의 영혼 깊이 자리한 한의 정서.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원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능력입니다. 한은 한국인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탄력적으로, 더 창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곳이 지구상의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라비의 예언은 이분법적입니다. 2050년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두 가지 미래만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미래, 한국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인류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합니다. 의식이 완전히 상승하고 새로운 능력들이 일상이 되고 우주와의 연결이 회복됩니다. 전쟁과 빈곤과 환경 파괴가 사라집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황금 시대가 열립니다. 두 번째 미래, 한국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인류는 자멸합니다. 영적 공허가 극에 달하고 기술은 파괴의 도구가 되고 환경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의식의 진화 없이 기술만 발전한 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2050년에 인류는 도약하거나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변수가 한국입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두렵습니까?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비 칸투라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인은 단순한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다. 인류 잠재력의 기폭제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코맥을 비롯한 다른 예언자들도 비슷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피난처이자 새로운 미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의 예언자들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5분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의식 상승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 작은 불씨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한국인의 의식이 상승하면 인류의 의식이 상승합니다. 한국인이 치유되면 인류가 치유됩니다. 한국인이 깨어나면 인류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2026년 여름, 대한민국의 천년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예고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동아시아의 중심에서, 아니, 바로 우리나라에서 운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고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명자, 2024년 베이징에서 체포된 후 2025년 한국으로 탈출한 예언가, 그의 존재는 인터넷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남은 건 종이 한 장, 5개의 이름, 하나의 날짜, 그리고 단 한 문장.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지고 호랑이가 일어선다. 이게 너무 과장돼 보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한국의 미래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2024년 늦가을, 자금성 앞이었습니다. 한밤중 텅 빈 광장에 한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명자,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금성의 붉은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더니 외쳤습니다. 하늘이 중국을 버렸다. 용의 발톱이 부러졌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공안이 달려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름 그는 중국을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가진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5개의 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날짜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가운데에는 한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지고 호랑이가 일어선다. 이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 정부는 이 한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진명자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중국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어떤 연합군도 아닙니다. 중국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는 이것을 구조적 거짓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거짓된 통계, 감춰진 부채, 억눌린 민족 갈등, 이 모든 것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중심부터 붕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밀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두려워한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선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진명자의 모든 온라인 기록이 삭제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글 하나하나가 체제의 균열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과거 예언들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가 중국 인터넷에 남긴 글들이 있었습니다. 신장의 충돌, 내몽골의 저항,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가 미리 경고한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그것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예언만 남았습니다. 2026년 여름, 중국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예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진명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그의 기록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과거에 남긴 예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나면 2026년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진명자는 중국의 한 온라인 포럼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붉은 깃발 아래 5개의 심장이 따로 뛴다. 당시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중국은 강했고 통일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누가 분열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진명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통일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신장, 티베트, 내몽골, 만주, 그리고 한족 중심부, 이 5지역은 하나의 깃발 아래 묶여 있지만 각각의 심장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균열이 언젠가 표면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명이 구금되었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진명자는 이 사건을 1년 전에 예고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서쪽의 연기라고 불렀습니다. 연기는 불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쪽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중국 내부에 불씨가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베트에서 승려들이 거리로 나왔고 내몽골에서는 언어 교육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몽골어를 지키려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진명자는 이것을 남쪽으로 달리는 말들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몽골의 상징인 말이 중앙정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적중은 경제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진명자는 2023년 초에 이렇게 썼습니다. 종이로 만든 성은 무너진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역사적인 붕괴를 시작했습니다. 거대 건설사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수백만 가구가 완공되지 못한 아파트에 돈을 묶어둔 채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연속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진명자의 모든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의 계정은 차단되었고 그를 언급한 게시물들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이 삭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검증이었습니다. 정부가 두려워하지 않는 말은 굳이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의 헛소리는 그냥 두어도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실은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진명자는 현대판 추배도가 되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예언서가 수백 년간 금서로 지정되었던 것처럼 그의 글도 금지된 지식이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의 과거 예언들이 모두 실현되었다면 2026년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정말로 5조각으로 나뉜다면 그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명자가 그린 분열의 지도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진명자가 그린 지도에는 5개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선은 중국이 갈라질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목한 핵심 원인은 경제였습니다. 이념은 나라를 묶지 못합니다. 오직 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믿어서 중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삶이 나아지고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에 넣었는데 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거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부가 증발한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방은 다릅니다. 신장, 티베트, 내몽골, 만주, 이 지역들은 원래부터 베이징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는 참았지만 그 이익이 사라지면 참을 이유도 사라집니다. 진명자는 이 5지역이 각자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는 신장입니다.
위구르족은 수십 년간 종교적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모스크가 파괴되고 수용소에 갇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순간 그들은 자유를 향해 움직일 것입니다. 둘째는 티베트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땅은 영적 고향으로의 귀환을 꿈꿉니다. 경제적 번영보다 종교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베이징이 약해지면 그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셋째는 내몽골입니다. 몽골어를 빼앗기고 초원이 개발에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북쪽을 향합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몽골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넷째는 만주입니다. 이곳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주족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진명자는 이 잠든 정체성이 깨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성이 한반도와 직접 연결된다고 예언했습니다. 다섯째는 한족 중심부입니다. 나머지 네 지역이 떨어져 나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립되고 약해진 제국의 잔해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중심이 변방 없이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진명자의 지도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 그려진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만 침공입니다. 내부가 무너질 때 지도자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명자는 이 시도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침공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 실패가 오히려 분열의 마지막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남은 권위마저 무너집니다. 변방의 지역들은 더 이상 실패한 중앙을 따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진명자가 그린 2026년의 그림입니다. 용이 5조각으로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진명자는 호랑이가 일어선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진명자가 한국 땅을 밟은 후 처음 간 곳은 광화문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북으로 달린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반도는 예로부터 호랑이의 형상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진명자의 예언에서 이 호랑이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용이 쓰러질 때 그 빈자리를 채우며 북쪽으로 영향력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져온 지도를 다시 보면 만주 지역 위에 두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환과 연결이었습니다.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이 세 지역은 한때 우리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고구려가 이 땅에서 700년을 버텼습니다. 발해가 해동 성국으로 불리며 동북아시아를 호령했습니다. 이 역사는 교과서 속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땅에는 아직도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려 산성에 돌담이 있고 발해 궁터에 기와 조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족 200만 명이 그곳에서 우리말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진명자는 군사적 정복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귀환은 경제적, 문화적 통합입니다. 중국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만주는 새로운 중심을 찾게 됩니다. 베이징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들어가고 기업이 진출하고 문화가 교류됩니다.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젊은이들이 서울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명자가 말한 연결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강대국의 허락입니다. 진명자의 지도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독수리 옆에는 관망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너진 후 그 공백을 직접 채우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멀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신뢰하는 동맹국은 어디일까요? 일본은 역사적 문제로 대륙 진출이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경쟁자입니다. 남는 것은 한국뿐입니다. 진명자는
이것을 시소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를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중국이 강할 때 한반도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약해질 때마다 한반도는 도약했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린 것은 중국이 분열된 시기였습니다. 발해가 해동성국으로 성장한 것도 당나라가 쇠퇴하던 때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2026년 용이 무너지면 시소가 움직입니다. 문제는 호랑이가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명자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 당나라 시대의 예언가들이 이미 같은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고승들도 이 시기를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일까요? 이 고대의 예언들이 진명자의 말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자의 예언이 처음은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이미 비슷한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예언들이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추배도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순풍과 원천강이라는 두 점술가가 남긴 것으로 중국의 미래를 60개의 예언으로 담았습니다. 이 책은 수백 년간 금서로 지정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예언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추배도의 56번째, 57번째, 58번째 예언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세자 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세자는 약 90cm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존재가 대국을 굴복시킨다고 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이 이 구절을 한국으로 봅니다. 영토로는 작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하면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세계 경제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지구 반대편까지 퍼져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배도에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새가 아닌 새들이 하늘을 덮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 해석가들은 이것을 드론으로 봅니다. 새처럼 날지만 새가 아닌 것, 기계로 만든 비행체입니다. 미래의 전쟁은 총과 탱크가 아니라 드론과 반도체로 결정됩니다. 사이버 공격과 경제 제재가 핵폭탄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우위에 있을까요? 한국입니다. 세계 반도체 생산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드론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새가 아닌 새들의 전쟁에서 한국은 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추배도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예언가들도 같은 시기를 지목했습니다. 타너스님은 60년 주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에 60년 후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60년을 더하면 2020년대입니다. 그는 일본의 침몰과 중국의 분열을 언급했고 그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운 스님도 비슷한 시기를 말했습니다. 그는 2020년대 중반에 천지개벽의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천년에 한 번 오는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당나라의 추배도, 타너스님의 60년 주기, 허운 스님의 비전. 시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이 모두 하나의 시간대를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입니다. 진명자의 예언은 이 흐름의 최신판입니다. 과거의 예언들이 가리킨 그 시기가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가 지목한 2026년 여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진명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명자가 그토록 강조한 그 시점, 2026년 여름입니다. 왜 하필 2026년일까요? 그리고 왜 여름일까요? 2026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은 속도와 변화를 상징합니다. 붉은색은 불과 에너지를 뜻합니다. 붉은 말은 급격한 변화, 멈출 수 없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진명자는 이 해의 말이 달리고
용이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여름을 지목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 현대사의 큰 사건들은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6월이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광기가 본격화된 것도 여름이었습니다. 더위는 사람들을 거리로 내몹니다. 불만이 폭발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진명자는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년 여름, 중국 내부의 균열이 표면으로 터져 나옵니다. 경제 위기로 지친 민심, 억눌린 소수민족의 분노, 실패한 대만 침공의 후폭풍,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용은 5조각으로 찢어집니다. 그 순간 호랑이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첫 번째 길은 방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혼란이 두렵고 변화가 불안하고 책임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 경우 기회는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갑니다. 러시아가 만주를 넘볼 수도 있고 일본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순간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길은 준비입니다. 이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역량을 키우고 외교적 기반을 다지고 만주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채웁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에 다시 우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가 그 땅에 스며듭니다. 진명자는 한국에 도착한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회는 주어지지만 잡아야 한다. 기회는 모두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인지조차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알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뛰어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2026년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진명자의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언이 맞으면 기회를 잡고 틀리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내 가정은, 내 사업은, 내 나라는 준비되어 있는가? 용이 쓰러질 때 호랑이가 일어섭니다. 그 호랑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켜만 볼 것인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만 기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진명자라는 한 예언가의 경고, 그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종이 한 장, 그리고 2026년 여름을 향해 수렴하는 수백 년의 예언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된다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기회의 문은 열려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명자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2026년 여름, 정말로 동아시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더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겠습니다. 준비된 호랑이가 역사를 쓴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